21세기는 생각이 곧 자산입니다. 내면의 잠재의식 알고리즘을 좋게 만들어 모두에게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인생 역시 꼬이지 않고 술술 풀리게 됩니다. 사람은 의사소통을 잘하면 처세에서 유리해집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을 잘하냐 못하냐, 결국 의사소통이야말로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가릅니다.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전부입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팀 페리스, 토니 라빈스, 브레네 브라운, 제인 구달, 말콤 글래드웰,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의사소통을 잘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 중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특징이 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오늘은 인생이 술술 풀리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우고 개인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소통 비결을 담은 카민겔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책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가슴에 와닿는다. 이야기와 소통의 기술. 데일 카네기는 청중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의 힘을 믿었다. 세상의 위대한 진실은 흔히 멋진 이야기에 담겨온다. 또 카네기는 이런 말도 했다. 내가 내세우는 바는 사실 내 생각이 아니다. 소크라테스에게서 빌려온 것이고 체스터필드 경에게서 얻어온 것이며 예수님에게서 훔쳐온 것이다. 그걸 책으로 썼다. 그들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의 생각이 마음에 들까?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생각들도 내 것이 아니다. 테드의 것도 아니며 청중의 기립박수를 받은 강연자의 것도 아니다. 세상에 소통의 기술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까닭은 그 소통 기술이 인간 사고의 작동 방식, 즉 우리의 생각이 정보를 처리하고 불러내는 방식과 그 정보가 뇌에 각인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카네기의 조언은 과학이 아닌 직감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두뇌 분석은 그가 옳았음을 증명했다. 과학자들은 fMRI를 통해 혈류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두뇌 활동을 연구해왔다. 지난 10년간 인간 두뇌에 관해 밝혀진 사실이 그전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알아낸 것보다도 더 많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들은 대중연설과 의사소통 분야에서 두드러지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하다. 두뇌와 연결되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어두운 회의실에서 누군가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고 있다.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 영화를 보고 있는 그는 요리 헤슨으로 프리스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조교수다. 심리학자인 헤슨은 프리스턴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실험을 한다. 헤슨은 실험의 일환으로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활동을 한다. 그의 연구 주제는 fMRI 기계로 뇌파를 연구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뇌가 어떻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지 궁금했던 헤슨과 동료들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의 두뇌를 적극적으로 동기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동기화라는 용어는 내가 만들어낸 표현이다. 헤슨은 두뇌 대 두뇌 연결이라고 했다. 헤슨과 동료들은 즉흥으로 이야기를 하는 화자의 두뇌 활동을 기록했다.
그런 다음에는 해당 청자의 두뇌 활동을 측정하고 그들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자세한 질문지를 주고 답하게 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이런 종류의 연구 결과는 굉장히 신선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두뇌가 일시적으로 연결이 있는 접속된 응답 형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듣는 이의 두뇌 반응이 말하는 이의 두뇌 반응과 똑같았다. 실제로 화자의 정신과 청자의 정신 사이에 혼합이 발생한 것이다. 영감을 주는 3가지 이야기. 영감을 주는 소통 전문가 혹은 최고의 테드 강연자는 3가지 유형의 이야기 중 하나를 고수한다. 첫째는 말하는 주제와 직접 연관된 개인적 이야기다. 둘째는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고, 셋째는 상품이나 브랜드의 성공 혹은 실패담이다. 개인적 이야기. 우리가 누구인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인기 있는 테드 강연자들은 대개 개인적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한다. 브라이언 스티븐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그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고 버텨라라는 조언을 해준 법원 자벽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개인적 이야기를 말하는 능력은 진정성 있는 리더십의 중요한 특성이다. 사람들을 북돋아 비범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그렇다. 개인적 이야기를 해보자.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아끼는 추억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에 대해 할 만한 이야기도 아마 있을 것이다. 내 딸아이들은 할아버지, 이탈리어로 논노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해서 할머니를 만나 마침내 주머니에 $20를 넣고 미국으로 이민 온 이야기다. 이런 가족사는 우리 가족 정체성의 핵심이다. 당신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개인적 이야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도 이를 개인적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 그들을 여행에 참여시켜라. 충실한 묘사를 통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하라. 이야기되는 그때 그곳에 듣는 이가 당신과 함께 있도록 말이다. 화상 환자의 한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 댄 엘리얼리는 미국 듀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행동경제학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사람들이 왜 뻔한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는지 보여주는 독창적 연구를 한다. 그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화상 때문이었다. 엘리얼리는 2009년 테드 강연을 화상에 대한 개인적 이야기로 시작했다.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많은 유형의 비합리성을 보게 되죠. 화상외과에서 특히 힘들었던 건 간호사들이 제 몸에 붕대를 떼어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는 붕대를 어떻게 빠르게 떼거나 천천히 뗄 수 있는지 생생한 묘사로 설명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10중 8구 붕대를 빨리 확 잡아떼는 편이 그나마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엘리얼리의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방법으로 붕대를 다 제거하는 데는 1시간이 걸렸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엘리얼리는 1시간 대신 2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붕대를 천천히 떼서 고통의 강도를 좀 줄여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빠르게 떼야 가장 좋다며 고통을 참으라고만 했다. 3년 후 퇴원한 엘리얼리는 온몸의 70%가 화상 부위였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화상 환자의 붕대를 어떻게 떼어내는 게 최선인지 연구했다.
간호사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저를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겠죠. 경험도 많은 분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우리의 몸은 통증의 강도를 부호화할 때와 다른 방식으로 통증의 지속을 부호화합니다. 즉, 지속 시간이 더 길더라도 강도가 낮았더라면 덜 아팠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에리얼리는 의외성이라는 아주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한다. 스틱에서 칩 히스와 댄 히스는 착 달라붙는 생각, 즉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아이디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알려준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일정한 양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호기심과 불가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강력한 방법이다. 그들은 그 증거로 카네기 멜론 대학의 행동경제학자 조지 로웬스타인의 연구를 예로 든다. 로웬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호기심은 지식의 공백을 느낄 때 발생한다. 공백은 고통을 야기한다. 뭔가에 대해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할 때의 느낌은 몸 어딘가가 근질거려 긁고 싶을 때와 비슷하다. 그런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공백을 메워야만 한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영화도 참고 앉아서 본다. 결말을 모르는 게 그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리얼리의 개인적 이야기는 뜻밖의 결과로 이어져서 더욱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히 골라야 한다. 뜻밖의 결과로 이어지는 개인적 경험은 곧잘 강렬한 이야기로 탈바꿈한다. 간호사 어머니의 재정 절벽. 강연과 발표, 소셜미디어, 텔레비전 인터뷰 등 거의 모든 소통 형식에서 개인적 이야기는 주목을 이끌어낸다. 나는 1989년부터 언론인으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다. 레이건은 소통의 달인으로 불렸다.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야기로 잘 포장했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자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언론사를 그만둔 나는 레이건에게 카리스마를 부여했던 그 재능을 기억했다. 바로 이야기를 말하는 능력이었다. 오늘날 나는 CEO와 정치인들에게 똑같은 조언을 한다. 당신의 말이 인용되고 싶다면 이야기를 말하라고 말이다. 개인적인 이야기일수록 더 좋다.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방법이다. 한 예로 2012년 12월에 미국 언론은 온통 재정 절벽 얘기뿐이었다. 효력이 자동 발생하는 경비 삭감과 세금 인상이 한꺼번에 닥쳐서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는 사태다. 한 초선 하원 의원이 텔레비전 인터뷰를 1시간쯤 앞두고 나를 불렀다. 그는 언론에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 하원 의원은 논란거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래서 나는 정중하게 그 단어 대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다. 우리는 간호사인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절벽이 어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그 하원 의원은 어머니를 이야기했고 기자들은 이것을 덥석물어 열심히 보도했다. 이후 그는 인터뷰 때마다 빠짐없이 간호사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다른 경우에는 논란거리를 던지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비즈니스맨이 개인적 이야기를 하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이야기를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늘날 나는 언론 인터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둔 CEO들에게 항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엮어 넣으라고 종용한다. 그러면 기자와 블로거들은 거의 예외 없이 현장에서들은 그 이야기를 전한다. 어떤 화술도 100%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 이야기는 10중 8구 성공을 약속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켄 로빈슨 경은 교육학 박사로서 교육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창의와 혁신을 이끄는 사상가다. 그는 학교가 창의성을 죽인다고 말한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맞장구 쳤고 아주 도발적인 주장에 호기심이 담긴 이들은 그의 2006년 테드 강연을 찾아보았다. 이것이 입소문을 탔다. 그의 테드 강연은 역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며 이 글을 쓴 시점에는 조회수가 1,400만 건이었다. 현재는 2,800만 건이다. 나도 그의 강연에 매혹되었다. 그는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았다. 시각 자료도 무대 소품도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연은 청중과 잘 교감한다. 그는 분석과 자료, 유머, 이야기를 능숙하게 사용해서 멋진 강연을 만들어냈다. 예스가 당신의 미래인 이유. 레이크우드 교회의 목사 조엘 오스틴은 테드 강연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는 매주 4만 명의 신도 앞에서 테드 강연에 맞먹는 설교를 한다. 그리고 이 설교를 다시 700만 명이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한다. 오스틴 목사는 언제나 하나의 주제로 설교를 시작한다. 이는 테드 강연과 흡사하다. 그의 설교 하나를 따라가 보자. 오늘은 예스가 여러분의 미래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틴 목사는 한 친구에 관한 짤막한 일화를 들려준다. 그 친구는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다. 하루는 중간 관리자가 퇴직하자 그를 비롯한 여러 명이 그 자리에 지원했다. 그는 회사에서 고참이었고 직장에 충성을 다해왔다. 그러나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상대적으로 짧은 다른 직원에게 밀려 승진해서 탈락했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불평불만 없이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일했다. 2년이 흘렀다. 이번에는 부사장이 퇴임했다. 오스틴의 친구는 드디어 그에게 마땅한 자리로 승진을 했다. 부사장이 된 것이다. 부사장 직책은 예전에 노렸던 중간 관리자 자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노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총이 오고 있습니다.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승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노에 실망하지 않는다. 예스가 온다. 오스틴 목사는 이렇게 신도들의 가슴에 파토스를 심은 다음 로고스로 넘어간다. 그는 통계 수치를 보여준다. 첫 번째 창업은 90%가 망하지만 두 번째 창업은 90%가 성공한다는 자료다. 그렇지만 80%의 사업주는 결코 재도전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공에서 몇 번의 노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스틴은 이 통계에 더 많은 이야기로 살을 붙였다. 성경 속 인물들이 나왔고 레이크우드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했다. 예배당의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오스틴의 모친 이야기도 나왔다. 그리고
오스틴은 작은 사업을 벌여서 꽤 성공을 거둔 한 친구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업 확장을 원하던 그는 주거래은행을 찾았다. 여러 해 동안 거래 실적이 쌓인 곳이었다. 그는 사업 계획서와 함께 지금까지의 좋은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출은 거절당했다. 다른 은행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대출을 거절했다. 10번째 은행, 12번째 은행. 이쯤 되면 그만둘 만도 하죠. 그는 30곳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도 다시 또 찾아가죠. 31번째 은행도 손사래를 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32번째 은행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업 구상이 마음에 드네요.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 가슴에 꿈을 심은 건 하나님입니다. 성공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노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예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강연에서 개인적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청중이 공감하는 타인의 이야기도 가능하다. 오스틴 목사는 인기 있는 테드 강연자들과 같은 재능을 갖고 있다. 공감은 타인이 경험한 감정을 알고 느끼는 능력이다. 우리의 발을 다른 이의 신발에 넣는 것이다. 일부 저명한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에게 공감이라는 행동 양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사회적 풀이라는 것이다. 강연이나 발표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청중의 공감을 얻어낼 것이다. 누구의 삶이든 진실한 내면의 이야기는 가장 재미있는 법이다. 잘난 척해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점잖게 말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대화의 기술도 없다. 데일 카네기. 브랜드 성공에 관한 이야기. 기조 강연을 할 때 나는 개인적 이야기, 내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어디서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말하려는 비즈니스 전략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는 항상 칼럼이나 강연에 쓸 이야깃거리를 찾는다.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다. 한 번은 버진 아메리카 항공사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조종사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나는 이 회사가 버진 아메리카 브랜드에 관한 트위터 피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이는 나중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고객과 소통하는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리츠 칼튼 호텔에 투숙했을 때는 무료 에피타이저를 준 웨이터에게 물었다. 시킨 적이 없는데 공짜로 줘도 되느냐고 말이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우리 호텔은 손님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재량권을 줍니다. 이 경험은 직원 참여와 고객 서비스에 관한 몇 개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애플 스토어에 갔을 때는 그곳 직원들이 고객을 5단계로 돕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직접 판매로 이어지거나 방문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였다. 이때의 경험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나는 결국 여기에 대한 책 한 권을 썼다. 이처럼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다. 당신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중요한 의사 전달이나 다음 프레젠테이션 때 쓸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나 다른 누군가 혹은 브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련해두자. 이미 준비한 게 있다면 테드 수준의 소통을 할 날에 한 발짝 다가선 셈이다. 비즈니스 발표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상대가 내용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마치
그들과 현장 실사를 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파트 2. 새롭고 색다르다. 끝없이 상상하라. 그리고 탐험하라. 호기심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 감독 제임스 캐멀런은 2010년 2월 테드의 무대에서 말했다. 상상력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캐머런은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테드 무대에서 그는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화 제작에 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대신에 창의력과 탐사, 혁신,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 해양 탐험은 15살 소년 캐멀런의 상상력에 불을 붙였다. 소년은 잠수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훗날 타이타닉을 기획하면서 제작사에는 배에 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메론에게는 속셈이 있었다. 사실 하고 싶었던 건 실제 타이타닉호의 침몰 현장까지 잠수하는 거였죠. 그게 영화 타이타닉을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정말이에요. 제작사 측은 몰랐죠. 저는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실제 난파선까지 잠수해서 타이타닉호를 찍는 겁니다. 그걸 영화 도입부에 넣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굉장한 마케팅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제작사가 잠수 비용을 되도록 꼬드겼죠. 미친 소리 같죠? 하지만 이게 이 강연의 주제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고요. 실제로 저는 6달 뒤에 러시아 잠수정을 타고 북대서양 해저 4km 지점에 있었습니다. 현실로 만들어낸 거죠. 창밖으로 실제 타이타닉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화도 아니고 HD 화면도 아닌 진짜였어요. 흥미로운 일화로 포장된 이 영화는 자기 잠재력의 전 영역을 탐험하려는 이들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캐머런은 청중을 복도두고 자기 강연에 끝까지 귀를 기울일 이유를 주었다. 그는 청중을 꼬드겼다. 제작사를 꼬드겼듯이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탐험가다. 우리들 대부분에게도 캐머런처럼 뭔가를 구하고 배우고 찾고 싶다는 끝없는 욕망이 있다. 모두들 알다시피 이것이 우리를 매혹시킨다. 배움은 중독성이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부교수 마사 번스는 신경과학이 교육 현장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녀는 배움이 즐거운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에서 마약이나 도박을 할 때와 동일한 보상 영역이 활성화된다. 어떤 학생은 교사가 가르치는 정보를 잘 기억하고 어떤 학생은 그러지 못하는 까닭은 상당 부분 두뇌의 한 화학물질과 관련돼 있다. 이것이 있어야만 아이 혹은 어른은 정보를 기억한다. 이 화학물질의 이름은 바로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강력한 화학물질이다. 이 화학물질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때 촉발된다. 비디오 게임에서 다음 판으로 올라갈 때도 도파민이 분비된다. 슬롯머신에서 나는 동전 짤그랑 소리를 들어도 그렇다. 마약과 도박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인위적 방법으로 이 때문에 폐가 망신에 이를 수도 있다.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좋은 기분을 느낄 순 없을까? 번스에 따르면 도파민은 뭔가 새롭고 흥분되는 것을 배울 때도 분비된다고 한다.
기분이 좋아지는 훨씬 건강한 방법이다. 생소한 분야일수록 눈에 띈다. 두뇌에 새로운 경험을 퍼부어라. 새롭고 색다른 개념의 발표나 강연을 하려면 창의력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된다. 창의력에 불을 땡기는 기술 하나는 새로운 경험을 포용하는 것이다. 두뇌는 지름길을 원한다. 두뇌의 임무는 결국 기운을 아끼는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정신이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도록 하려면 두뇌에 새로운 경험을 퍼붓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한 번씩 사무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 사람, 장소를 경험하라. 가장 중요한 점은 새로운 경험을 당신의 발표나 강연에 녹여내는 것이다. 우리는 탐험 중독자다. 벤 손더스는 트위터 프로필에 따르면 추운 곳에서 무거운 짐을 끄는 사람이다. 그는 홀로 스키를 타고 북극점에 도달한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렸다. 모험가로서 북극을 탐험했던 그는 10주 동안 음식과 장비, 블로그를 위한 컴퓨터 등 무려 180kg의 짐을 끌고 다녔다.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일은 흔했다. 주변 1300만 평방킬로미터 내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도 흔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꼭 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말이다. 지도를 그려야 하는 것도 아니며 금이나 석탄, 하물며 음식을 찾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 이유는 탐험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극 탐험은 마약 중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더스는 런던의 테드 무대에서 말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인간의 한계 끝자락에서 맛보는 삶에는 어떤 중독성이 있어요. 인간은 탐험할 때 흥분 상태가 되는 동물이다. 그들이 당신의 청중임을 기억하라. 손더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지 바라보고 감탄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경험하고 참여하고 시도하길 원한다. 그곳에 진짜 삶의 육즙이 흐릅니다. 손더스는 영감과 성장이 편안한 곳을 벗어날 때 온다고 말한다. 모든 인생에서 맞서야 할 눈보라와 향해야 할 북극점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집 밖으로 조금 더 자주 나갈 때 적어도 어떤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 비유적으로 말하면 테드닷컴 동영상은 당신이 집 밖으로 나가 세계 최고의 지성들과 함께 탐험의 여정을 떠나게 한다. 문을 열고 밖을 보라. 대단한 강연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더 성공할 수 있는 도구를 얻을 것이다. 내게 새로운 걸 알려줘.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전하라. 다르게 포장하거나 오래된 문제를 푸는 신선하고 색다른 방법을 보여주어라. 디자이너 올리버 우베르티는 한 테드엑스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화나 만화 속 영웅들은 전부 탄생에 얽힌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따라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걸작을 창조해야 합니다.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다. 창의력을 풀어내고 혁신적 방법으로 생각을 펼쳐낼 것을 독려하면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해낸다.
청중이 넘어오는 순간은 언제인가? 감정 충만 사건, 즉 탄성의 순간은 청중이 넘어오는 순간이기도 하다. 강연이나 발표에서 듣는 이가 요점을 납득하고 탄성과 함께 아, 그렇구나 라고 혼잣말하는 때다. 그들이 나중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순간이며 여기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절대로 빼놓지 않을 이야기거리다. 넘어오는 순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짤막한 개인적 일화처럼 간단한 것이어도 좋다. 다음은 이 넘어오는 순간을 만드는데 즉시 응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다. 모두 테드 강연의 실제 사례다. 무대 소품과 사연을 준비하라. 마크 쇼는 울트라 에버 드라이를 발명했다. 어느 표면에나 바르면 액체를 튕겨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테드 2013에서 쇼는 울트라 에버 드라이에 초소수성 나노 기술 코팅을 시연했다. 그는 이것이 대부분의 액체를 방패처럼 막아준다고 했다. 쇼는 빨간색 페인트 한 통을 화이트보드 칠판에 쏟아부었다. 그러자 페인트가 흘러내리며 글자들이 드러났다. 울트라 에버 드라이로 영어 대문자를 커다랗게 써둔 것이었다. 청중들은 천천히 T라는 글자를 보았고 이어서 E와 D도 드러났다. 테드였다. 청중은 환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쇼의 멋진 사연은 기억에 남았다. 특별한 방식으로 청중과 이어진 것이다. 절대로 잊지 못할 시연이었다. 발표나 강연에 소품이 필요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많은 사람들이 발표나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하는 일이 너무 잦다. 무대 소품으로 핵심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효과를 볼 공사는 매우 크다. 소품 아이디어를 외부인의 조언에서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 당신이 말할 내용을 친구나 동료에게 알려주고 의견을 구하길 망설이지 마라. 생각과 생각이 엮이고 섞일 때 좋은 발상이 나오는 법이다. 뜻밖의 충격적 수치를 제시하라. 인기를 끈 테드 강연은 자료와 통계, 수치로 이야기의 주제를 뒷받침한 경우가 많다. 프레젠테이션이 듣는 이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통계로 청중을 흔들 수 있다. 설득을 하려면 상대의 머리와 가슴에 닿아야 한다. 즉, 논리와 감정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자료, 통계가 필요하다. 수치를 청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문맥에 넣어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탄성의 순간을 만들어라. 통계라고 해서 지루할 이유는 없다. 조언을 하자면 숫자만 있는 자료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문맥에 넣어야 한다. 만일 당신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거나 깜짝 놀랄 만한 수치나 자료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포장해서 듣는 이의 관심을 끌지 고민해야 한다. 팀원들과 협력하라. 통계를 최고로 잘 포장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사진, 동영상을 활용하라. 화가 라그하바 KK는 작품 활동에 자신의 뇌파를 실시간 활용한다. 테드 무대에 오른 그는 도내 활동을 읽는 장비인 생체 자기 제어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헤드셋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는 스크린 화면에 사진을 내보냈다.
그러자 할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라그아바가 애정을 담아 모나리자 2.0이라고 부르는 작품이다. 화면 가장자리에는 그의 뇌파 활동이 나타났다. 현장 시연을 하는 라그하바의 정신 상태가 드러났고 이것은 할머니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제가 차분하면 할머니도 차분하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할머니도 스트레스를 받죠. 아니나 다를까 뇌파나 정신 상태가 바뀌면서 화면 속 할머니는 웃음을 잃고 점점 인상을 쓰더니 마침내 다시 웃는 얼굴이 되었다. 시각적 효과는 먹힌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슬라이드, 재미나 통찰이 담긴 동영상, 멋진 무대 시연 등은 전부 색다른 요소다. 시각적 효과는 청중과 함께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을 말하라. 언론 인터뷰 연습 과정에서 인용구는 아주 중요하다. 뽑아 쓸 만한 말을 해야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 다뤄준다. 게다가 오늘날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인용구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관건은 커다란 생각을 담은 메시지를 간단 명료하게 다듬는 것이다. 눈에 확 들어오는 선정적 인용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링크드인 같은 SNS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며 재생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테드는 이런 인용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강연 후 회자되는 문구들만 모아놓은 테드닷컴 메뉴를 만들고 트위터 계정을 운영한다. 그중 몇 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틀려도 좋다는 각오가 없으면 어떤 독창적 생각도 나오지 않습니다. 켄 로빈슨경. 생각이 뛰어난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수전 케인.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척 말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런 척하라. 에이미 커디. 성공한 아프가니스탄 소녀들 뒤에는 대부분 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바나 바시즈, 라지크. 숫자라는 음표로 쓴 교향곡이 이 우주입니다. 애덤 스펜서. 옮길 만한 인용구는 메시지 전달에서 몹시 중요하다. 사람을 꼬드겨라. 옮길 만한 인용구를 잘 다듬어 전달하라. 당신의 생각은 기억될 가치가 있다. 개인적 이야기를 하라. 프리먼 라보스키도 자신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야기를 사용한다. 미국 볼티모어 소재 메릴랜드 대학교의 총장인 그는 소수자와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과학과 기술을 공부하도록 북돋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했으며 타임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2013년 2월, 라보스키는 테드 무대에 올라 이야기로 청중을 홀려버렸다. 학생들의 성공담과 함께 본인의 개인적 변화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12살 때 겪었던 한 사건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 사건은 그를 거듭나게 만든 경험이기도 했다. 한 번은 주일 예배에 갔어요. 교회 가는 걸 엄청 싫어했죠. 그런데 이런 설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곳 버밍엄의 평화로운 시위에 아이들도 참가하게 한다면 아이들도 옳고 그름을 알며 아이들 스스로도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국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
고개를 들고 저분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졸랐어요. 나도 시위할래요. 하지만 절대로 안 된다는 답을 들었죠. 그래서 부모님과 싸우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위선자야. 억지로 교회에 데려가서 설교를 듣게 해놓고서는 목사님이 시위에 참가하라니까 그건 안 된다고? 부모님은 밤새 고민하셨어요. 두 분은 언성을 높여 싸우시기도 했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셨죠. 이 12살짜리 아이를 시위에 참가하게 해야 하나요? 아마도 감옥에 갈 텐데요. 결국 부모님은 허락하셨어요. 감옥에 있는데 킹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너와 같은 어린이들이 한 일 덕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 거란다. 소통에 능한 사람은 좋은 이야기꾼이다. 이야기는 충격의 순간을 만든다. 감정적 충격이 전부가 아니다. 잘 전달된 이야기는 말하려는 주제에 힘을 더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한다. 리더들을 돕는 소통 전문가로서 나는 그들에게 항상 방어를 풀라고 독려한다. 화자와 청자 사이의 방벽을 부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는 청중이 자신을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돕는다. 한 번은 세계적인 기술회사 인텔의 한 여성 임원을 도운 적이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에서 5남매와 함께 자랐다. 과학과 수학을 좋아한 소녀는 커서 엔지니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집안의 6남매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모두 엔지니어로 성공한 것이다. 그녀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동료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새로운 정보에 정말로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다. 물론 그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새로운 이야기였다. 파트 3. 기억에 남는다. 3의 법칙.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쓴 E.F. 슈마어는 이렇게 말했다. 똑똑한 바보는 일을 크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만의 천재성과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핵심이다. 단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읽기도 힘든 깨알 같은 글자 대신 사진 한 장을 넣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숫자를 줄이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길게 횡설수설하는 대신 18분만 말하고 끝내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정교하고 복합적인 것의 극상은 단순함이다.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인생을 낭비한다. 단순하고 또 단순하게 살아라. 헨리 데이비드. 간결함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원리들은 흥미롭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원리들을 당신의 발표나 강연에 응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그러면 당신이 전하려는 지식을 어떻게 18분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 3의 법칙을 알면 도움이 된다. 3의 법칙은 간단하다. 사람들은 세 조각의 정보를 정말로 잘 기억한다는 것이다. 정말 멋진 3가지 A. 패스리차가 테드엑스 무대에서 전한 정말 멋진 3가지 A는 태도, 애티튜드와 깨어있음, awareness, 진정성, authenticity 였다. 그는 하나씩 간략히 설명했다.
먼저 태도에 관해 패스리차는 덜컹이는 길을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다. 여러분은 우울한 감정에 마구 휘둘리며 영원히 암울하고 암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슬퍼하고 나서 새롭게 맑아진 눈으로 미래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하는 게 훌륭한 태도입니다. 물론 정말 많이 힘들고 눈물 나는 고통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편을 선택해서 미래를 향해 걸음마라도 떼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에 관해서 그는 우리 안에 3살짜리를 깨우라고 독려했다. 그 3살짜리 남자아이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3살짜리 여자아이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고요. 다들 3살이었던 때가 있었죠. 세상에 태어나 모든 걸 처음으로 본 그때의 느낌을 기억하는 게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진정성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것,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슴을 따릅니다. 사랑하며 즐길 수 있는 장소와 상황에 있으려 하며 그런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즐거운 사람들을 만나고 꿈꿔왔던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마법의 수 7+-2 인간의 정신은 단기 기억 혹은 작업 기억에서 정보를 단지 3덩어리 정도밖에 소비할 수 없다. 목록에 항목이 많아질수록 평균적인 사람은 점점 기억하기가 힘들어진다. 4개 항목은 3개 항목보다 기억하기가 약간 더 힘들다. 5개 항목은 심지어 더 힘들다. 1956년 벨 연구소는 하버드 대학의 조지 밀러 교수와 손을 잡았다. 그는 마법의 수 7+-2라는 제목의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밀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7조각 이상은 기억하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전화번호가 보통 7개 숫자로 이루어진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단기 기억에서 쉽게 상기할 수 있는 항목의 수는 서너 개의 정보 덩어리라는 설명이 더 정확하다고 한다. 생각해보자. 당신의 음성사서함에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다. 그러면 아마도 이것을 2개의 덩어리로 기억할 것이다. 국번 3개 숫자와 나머지 번호 4개 숫자로 말이다. 메시지 지도를 만드는 참 쉬운 3단계 방법. 메시지 지도는 생각의 요점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한 개념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전투에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15초만큼의 짧은 시간에 무엇, 상품, 서비스, 회사 생각이라도 설득해낼 수 있도록 도우며 18분짜리 강연처럼 시간적 여유가 더 있는 경우라면 구성의 뼈대를 짜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다음은 메시지 지도를 사용해 이기는 설득을 해내는 3단계 과정이다. 1단계 트위터식 헤드라인. 헤드라인은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포괄하는 표제로서 당신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헤드라인은 반드시 트위터에 쓰기에 적합 140자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단계 헤드라인을 지지하는 핵심 메시지 3가지. 앞서 언급한 대로 인간 정신의 단기 기억은 단지 3조각 정도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발표나 강연의 윤곽을 짤 때는 전체적 조제를 지지하는 3가지 내용을 포함시킨다.
3단계. 이야기와 통계 및 사례로 3가지 메시지를 강화하라. 3단계에서는 헤드라인을 지지하는 3개의 메시지 각각에 보기 항목을 더한다. 보기로 들 내용을 메시지 지도에 전부 기록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바로 떠오를 만한 단어 1~2개 정도만 적어 놓으면 된다. 복합적 감각 경험으로 머릿속 그림을 그린다. 발표나 강연을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 듣는 이의 감각을 하나 이상 건드리도록 구성하라. 우리의 뇌는 지루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시선을 잡아끄는 그림과 사진, 동영상, 흥미로운 무대 소품, 멋진 언어 표현, 초대 손님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무대는 지루할 틈이 없다. 당신의 발표나 강연에 다감각적 요소를 넣으라고 떠미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다감각적 무대를 경험한 청중은 말 그대로 홀딱 반한다. 두뇌는 다감각적 경험을 갈구한다. 청중은 당신의 발표나 강연이 그토록 재미난 이유를 아마도 잘 모를 것이다. 그냥 작은 비밀로 남겨두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용기는 두드러진다. 용기는 눈에 띈다. 용기는 가슴과 머리를 얻는다. 일생일대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의 안에는 용기가 있다. 용기를 찾아내 소중히 여기고 마음껏 뽐내라. 용기 있는 발표와 강연, 연설은 당신의 삶과 그것을 듣는 이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당신에게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져야 마땅하다. 목소리로 사람들을 놀래켜라. 영감을 주고 세상을 바꿔라. 중요한 것은 토니 로빈슨이나 질 박사, 보노, 셰릴 샌드버그, 리처드 브랜슨 등 이 책에 나온 어느 누구와도 똑같이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닦아 그 길을 아주 잘 달린 이들이다. 당신도 당신 자신의 길에 머물러라.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라. 진정성 있는 자신에게 진실하라.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어라.